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누군가 20년 전의 채무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의 경제 활동을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면 우리 사회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채권일 수 있습니다만 경제 시스템 전체 관점에서 보면 한 개인을 영구적인 경제적 마비 상태에 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다룹니다. 핀테크 투데이에서 보도된 핀테크 연구소의 장기연체 채권 정책 SAI 사회 인정지수 평가 보고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최근 대통령의 장기연체 채권 추심 관련 발언을 기점으로 일어난 금융권의 연쇄적 반응과 그에 대한 사회 인정 지수, 그러니까 SAI 평가 결과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정책이 금융시장과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감 있게 살펴보고 긍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구조적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네, 오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개별 채무자에 대한 시혜가 아닙니다. 멈춰있던 경제 인구를 다시 시장으로 복귀시켜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는 작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발점이 된 메시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이었습니다.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었죠. 네,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의 장기연체 채권 추심 행위를 두고 그 원시적 약탈금융이라는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발언 직후에 신한카드나 우리은행 그리고 IBK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주요 기관들이 상록수 측에 매각하려던 장기연체 채권 방침을 즉각 철회했습니다. 여기서 민간 배드뱅크가 작동하는 구조를 잠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장기간 회수 못한 부실 채권, 즉 NPL을 보유하는 것 자체가 건전성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비율의 헐값에 매각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원금의 3%나 5% 수준으로 채권을 넘깁니다. 그러면 배드뱅크는 법적 시효를 연장해가며 원금과 연체이자 전체를 추심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입니다. 상록수 역시 그렇게 20년 이상 경과한 채권을 매입해왔던 거고요. 배드뱅크의 수익 구조가 채무자의 상환 능력보다는 기계적인 추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핀테크 연구소는 이 정책적 개입에 대해 종합지수로 기수 82점을 부여했습니다. 평가 척도상으로 보면 우수한 인정 등급에 해당합니다. 현상에 대한 긍정적인 추동력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죠. 세부 지표를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언론 보도 부문이 기수 85점, 의회 발언 및 공적 활동 부문이 기수 88점이었습니다. 반면에 SNS 반응은 기수 76점으로 편차가 존재합니다. 네, 각 지표가 측정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적 활동 부문에서 기수인 88점이 도출된 곳은 이 정책이 단순한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로 논의될 만큼의 공적 동력을 확보했음을 뜻합니다. 반면 SNS 반응이 기수 76점에 머문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중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채무 탕감이라는 주제가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이 건조하게 데이터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금융기관들의 매각 중단 결정을 단순히 권력의 메시지에 대한 수동적 호응으로만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습니다. 네, 금융기관의 내부적 입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경과한 채권은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를 유지하는 행정적 비용이나 리스크를 고려하면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미 이를 털어내려는 구조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타당한 분석입니다. 금융기관은 철저하게 비용과 효용을 계산합니다. 실질 가치가 소멸된 20년 된 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하지만 자발적으로 탕감하기에는 주주배임 논란 같은 부담이 있었을 테고요. 그렇습니다. 선뜻 나서기 어려운 영역이었는데 외부로부터 강력한 공적 메시지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금융기관들에게 채권 정리에 나설 확실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현상 진단에서 나아가 이제 실질적인 제도적 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구상한 새 도약기금의 실행 계획인데요. 세도약기금은 데이터 기반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출범 예정이죠. 규모와 대상을 나타내는 수치가 뚜렷합니다. 대상자는 11만 3,400명이고 채무 조정 규모는 16조 4천억 원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따라서 같은 해 12월에
제1차 소각이 실제로 실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1차 소각을 통해 1조 1천억 원의 채권이 정리되었고 취약계층 7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16조 4천억 원이라는 전체 규모와 제1차라는 단계적 실행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거의 단발성 채무탕감 이벤트와는 완전히 구조가 다릅니다. 국가 금융 데이터망을 통해 상환 능력을 정밀하게 교차 검증한 결과라는 점도 주목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이것을 제1차, 제2차처럼 순차적으로 소각한다는 것은 재정적 충격을 분산시키면서 사각지대를 영구적으로 해소하려는 의지입니다. 채권을 매입해서 아예 소멸시키는 이 방식에 민간 추심업체로 넘어가는 고리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제1차 조치로 기술 찰망 대응의 채무가 정리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이 장기적인 신뢰를 유지하려면 수반되어야 하는 구조적 과제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도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실행될 수는 없으니까요. 보고서에서도 그 우려 지점을 명확히 짚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네. 그뿐만 아니라 과거 카드 대란 당시의 피해자 중 9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있다는 점도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더불어 과거 금융위기 때 막대한 공적 자금을 지원받았던 대형 금융기관들이 서민들의 장기 부실 채권 문제에 어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는 정책의 실패 요인으로 단정지을 것이 아닙니다. 더 견고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조율 과정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본다면 배드뱅크의 출심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합법입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정상적 경제활동을 차단하는 장기 추심이 과연 사회 전체의 후생에 도움이 되는가, 즉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법적 합법성과 사회적 정당성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 결국 입법의 영역이겠군요. 국가의 금융 시스템을 하나의 공동의 저수지에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수지 비유 적절합니다. 경제를 순환시키는 자본과 신뢰가 담긴 공간이죠. 취약계층의 빚을 탕감하는 것은 저수지 바닥에 균열을 메워서 물이 새는 것을 막는 필수적인 보수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가 유지되려면 매일 규칙적으로 물동이를 이고 오는 성실 상환자들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잖아요. 계층 구제와 성실상환자 보상제도가 정교하게 맞물려야 저수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제도가 병행되어야 그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성실상환자에게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대출 금리를 파격적으로 인하하거나 신용등급을 조기 상향하는 등의 가시적인 경제적 효익을 제공해야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기수 9만 명의 사각지대 문제 역시 과거 제도의 틈새를 데이터로 찾아내어 수로를 연결하는 후속 작업이 되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공적 자금이라는 저수지의 물을 수혈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서민금융을 위한 기금 조성에 기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는 향후 전망을 시나리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경우와 부정적인 경우가 명확히 나뉘는데요. 우선 규제가 강화되고 사각지대에 대한 입법적 구제가 병행되는 긍정적 시나리오입니다. 82점의 SAI 지수가 88점에서 92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반대로 관련 입법이 지연되거나 재정 건전성 우려가 확산될 경우는 어떻습니까? 매우 건조하고 객관적인 예측이 도출되었습니다. 지수가 68점에서 74점 수준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수치들이 정책이 나아갈 나침판 역할을 하겠군요. 현재의 82점은 긍정적인 출발선이지만 안정적인 합의 영역인 92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발성 소각 이상의 구조적 입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맞습니다. 성실 상환자를 보호하는 입법 조치와 배드뱅크 추심 행위에 대한 구체적 규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정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통해 우리는 정책적 메시지가 시장 관행의 변화를 촉발하는 과정, 주 16조 4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부실 채권을 공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는 정책을 좌초시키는 암초가 아니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사회가 조율해 나가야 할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단순히 데이터상의 정리하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규칙을 재정비하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도적 차원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차원에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분석을 마치며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짊어진 금융채무에 대하여 서류에 명시된 법적인 의무의 기한과 우리 공동체가 수용해야 할 사회적이고 도의적인 수명은 어떻게 다르게 측정되어야 할까요? 네, 법적 책임과 사회적 연대 사이의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정답 없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차분히 사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